자, 2교시에는 2교시 이어서 아보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를 수확할 때에는 아무리 많은 양의 보드 아보카도라 할지라도 수작업에 의존합니다. 그 이유는 품질의 유지나 숙성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쉽게 썩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를 보관할 때는 너무 찬 곳을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아보카도가 숙성하는데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숙성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이나 왕겨, 쌀 등을 바닥에 깔고 보관하여 3, 4일 후면 훌륭하게 숙성된 아보카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봉지나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숙성이 중지되므로 일단 껍질을 제거한 아보카도는 모두 사용하는 게 좋고, 아보카도의 속부분은 공기와 접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므로 이것을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결코 고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고대 잉카 제국 시 왕에게만 상납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 아보카도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과 맛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맛과 깊은 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아보카도가 과일인가 아니면 야채인가 놓고 벌어지는 많은 논쟁 역시 아보카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으로 풀이되고 있죠. 이러한 논쟁의 발달은 아보카도가 나무에 열리며 과일과 같은 씨앗을 지니고 있는 반면 맛이나 영양소 구성에 있어서 야채의 그것에 가깝다는 것이 보이고, 하지만 이러한 논쟁거리는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보카도를 이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자, 아보카도 씨를 제거하고 새우살이나 치킨으로 속을 채우고 버터에 굽는다던가 곱게 갈아서 무스라던가 아니면 수프, 샐러드, 소스, 아이스크림 등 요리로 미식가의 혀를 자극하는 것은 요리인의 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과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껍질을 깐 아보카도를 곱게 갈아서 설탕을 첨가한 다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잎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틴 국가들로 토틸라라고 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오븐에 구울 때 아보카도 잎으로 싸서 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우면 빵에서 아니스와 같은 향이 나고, 아보카도가 처음으로 경작된 것은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스페인 이전이 아즈텍에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아보카도의 어원은 라틴어로 아발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뜻은 남성의
그 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그 아보카도가 마치 건강한 그 남성, 이렇게 남자답다고 해서 현재 그 아보카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로서 그 미국인데, 생산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뭐 주렁주렁 달린 아보카도 농장이 생겨났으면 하는 상상도 기대도 해볼 만하죠.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는 서양 요리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매우 맹독을 지닌 그 버섯들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곤 했죠. 한때 버섯은 그 아무런 가치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 해를 입힌다는 유독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그 당시 어떤 미식가는 아무리 맛이 있는 요리법을 사용해서 버섯을 요리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죠. 버섯 독을 무릅쓰고 버섯을 먹는데 얼만큼 용기가 필요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1800년대 당시만 해도 버섯은 일반 가정에서 먹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왜냐면 가정주부라든가 뭐 일반 상식에서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버섯을 그 식재료 선택 기준에 제외시키고 야생 버섯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판단을 신뢰하는 버섯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독에 대한 그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녀의 자신도 나는 결코 버섯을 먹지도 요리하지도 않겠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버섯에 대한 혐오감이 이제 대단했죠. 옛날에는. 지금도 설득력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독이 있는 버섯의 감별 방법인데, 버섯을 양파와 같이 삶거나 운수저로 저었을 때 그 양파의 색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운수저색이 변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그 색깔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버섯은 일단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명시를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독버섯 감별은 현대에 와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하지만 버섯은 애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 반대이기도 하겠습니다. 버섯 애호가로서는 19세기 초 알렉산더 더마스를 들을 수 있는데, 그는 버섯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라고 칭찬하고, 특히 표고버섯은 힘을 쏟게 하는 원천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또한 모래의 식욕을 촉진시키고 장의 기능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능의 재료라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야생 버섯에 대한 독의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섯에 대하여는 독에 대한 성격이 달리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식용으로 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얻은 버섯의 하나에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그 시장에서 승인을 얻은 버섯들은 뭐 양송이, 뭐 찬드라, 뭐 팽이버섯, 뭐 모래, 뭐 느타리, 표고 등 우리들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때부터 버섯은 비스큐, 튀김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스를 만든다던가 뭐 피클 또는 뭐 날것으로 뭐 샐러드 등이 급속하게 이용도 되었고, 버섯이야말로 요리의 그 재료로서 뒤늦게 사람들과 친숙해졌다 해도 과연이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버섯 역시 고대 그 석시대부터 인간이 식욕으로 사용해온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에서 음식물의 그 일부로 기록이 남아 있고, 그 프랑스 요리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버섯은 매우 신비스러운 그 존재로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는 편이죠. 일단은 그 버섯은 뭐 특히 뭐 일반적으로 뭐 모든 버섯은 향암 작용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아티초코는 아티초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쁘게 생긴 그 푸른 꽃봉오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먹기에는 너무 단단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그 요리 방법이 소개되면서 여러 종류의 아티초코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요리로 남게 되고 있습니다. 아티초코가 요리와 친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영양학적 근거보다는 그것을 먹기로 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종류의 아티초코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줏빛 아티초코는 그 날것으로 가늘게 썰거나 잘게 찢어서 편편히 널판지에 깔아 올리브 오일을 뿌려 절인 다음 그대로 먹는다고 하고, 아티초코는 색상부터 전통적인 푸른 아티초코와 차이가 이제 나는 편이고, 색상으로 볼 때 그 흰 아티초코는 프랑스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살짝 데쳐서 요리에 사용하고 있고, 이 아티초코는 미처 피어나지 않는 부드러운 그 부분을 요리에 사용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맛보다는 다른 양념을 첨가함으로써 훌륭한 맛을 내는 편입니다. 프랑스 역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 종류의 아티초코가 자라고 있는데, 엷은 자줏빛을 띠는 그 라벤더 아티초코가 역시 날것으로 식용이 이제 가능하고, 프랑스에서 요리법을 소개한 것은 15세기 중반 캐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애간상 그 밑부분 없어 보이는 그 아티초코를 프랑스로 가져와 요리에 사용했는데, 그녀의 부본인 헌리 2세를 통해서 프랑스에 소개되었는데, 과연 그 헨리 2세는
귀족들과 그 만찬을 즐겼고 그 또한 그 캐서린의 그 아티초크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티초크 하트를 밀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즐겨 먹었고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아티초크가 프랑스와 그 스페인에 급속하게 대중화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요리에 아티초크를 사용하는 편이었었고 아티초크는 바깥쪽 짙은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면 매우 부드럽고 보물 같은 안쪽 잎을 발견하게 되며 아무리 작은 봉우리의 아티초크라 할지라도 이러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 하여 아티초크를 조리할 때는 줄기도 포함하여 쓰기도 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는 것이 좋고 하지만 때로는 쓴맛을 지닌 경우도 있는데 후레쉬 아티초크를 다듬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레몬 주스를 탄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500ml 정도의 물 한 개의 후레쉬 레몬을 짜서 넣으면 적당한 편이고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티초크는 꿀과 머스타드 소스를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야채 조리는 방법은 아티초크까지 하고 이어서 메뉴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가격 전략에서는 예시 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가격에 대한 전략을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메뉴의 가격 결정, 고객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시키는 기능 이해도, 판매에 대한 마케팅 도구와 관리 도구의 기능으로도 그 역할을 이제 다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메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요소들의 적용 범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가격 결정에서는 8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8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원가를 위한 가격 결정 방법. 원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시장이라고 하면 그의 이제 업장 주변으로 인한 시장이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서 가격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경쟁 가격에 의한 결정 방법. 경쟁 가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타 업장과 비교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또 타 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업장만 가격을 어떻게 많이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모르니까, 그래서 경쟁 가격에 의해서 비교도 해볼 만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평균 비용의 이익을 합한 가격 결정 방법. 평균 비용, 그래서 이익도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총 비용의 이익을 합한 가격 결정 방법. 그러니까 투자금의 총. 그리고 여섯 번째는 최소 판매에 의한 가격 결정.
그리고 7번째 전통적인 가격 결정 방법, 8번째 시장 주도자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이 8가지를 이 메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제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죠. 자, 그리고 가격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여기도 이제 몇 가지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가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은 가격은 식자재비, 인건비, 일반 관리비, 목표 이익의 합으로 최종 판매가 결정하기에 앞서 예식업소, 특히 운영 중인 업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8가지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합니다. 첫 번째, 동일 상품에 대한 경쟁자의 자격 수준. 두 번째,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따른 지불 가능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 고객층이 알맞은 가격. 표적은 먼저 세대별로 이제 다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의 가격 탄력성과 비탄력성. 자, 가격의 그 탄력성을 비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뜨거운 음식을 덜 먹으니까 차가운 음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뉴도 상품도 바뀔 변화를 줘야 되겠고, 가격도 탄력 있게 비수기에는 적정 가격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 그만큼 탄력성 있게 상품과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호황과 불황 시 가격 변동 폭.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식업이 1년 내내 경기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황에는 그만큼 이익이 적어도 그만큼 고객한테는 변함없이 서비스를 하는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 고객의 구매 동기. 자,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식점의 내 분위기라든가 여러 음식의 가격이라든가 메뉴판에 등등 이제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일곱 번째, 수요 탄력성. 그리고 여덟 번째, 경제. 자, 경쟁은 어느 업장이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마케팅을 이제 변화를 주면은 그만큼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메뉴 가격의 전략. 그래서 가격 결정의 목표는 자, 메뉴 가격 결정의 목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판매 시장의 수요 상황과 식재료, 구매 원가를 접목시키는 가격 결정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메뉴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야말로 소비자의 심리적 충족과 경제적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뉴의 가격 결정은 선택된 메뉴의 질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내용보다는 동반된 내용으로 질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호텔의 업장이나 레스토랑의 운영 방법 중 하나는
메뉴 가격을 미리 결정해 놓고 업장 경영 방식을 비교적 저렴하게 하여 대중성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그 방법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고품질 상품에서 맞는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가격 결정의 기본 목적은 또한 7가지 정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표적 시장 내 그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시키고, 세 번째 업소 유지 및 업소를 유지 및 이제 확대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침투함으로써 매출의 이익 창출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경쟁 업체의 속출에 대해서 방어. 그렇죠. 그 경쟁 업체는 항상 서로의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마케팅을 내놓음으로써 경쟁이 이제 하게 되는 걸로 이제 매출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지속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목표 투자 수익 획득을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업체 이미지 개선. 업체는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개선해 줘야 되고, 왜냐 고객이 항상 다음에도 또 찾아올 수 있게, 다음 기억에 남게끔,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서비스에 만족을 시켜줘야 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그런 가격 결정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그래 가격 결정의 유형에서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뭐 경쟁 가격 하에 하는 가격, 뭐 시장을 이제 다른 시장을 이제 침투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 가격을 이제 차별화해 주는 거죠. 차별화해 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에서 경쟁, 품질 경쟁에서 이제 그렇게 유형을 세 가지로 요약되면 시장 침투, 자격 차별화, 품질 경쟁, 이렇게로 가격 결정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 결정의 이제 전략에서는 그 수요와 그 가격 결정, 수요는 가격에 그 반비례해서 그만큼 이제 지속돼야 하고, 그리고 판매자의 위치, 뭐 개인적인 뭐 인기 매력, 독특한 속성 등 이제 그런 것들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지 원가에 따른 가격 책정, 그리고 계층별, 뭐 지역, 사회 등 그렇게 중심적으로 이제 가격 결정도 필요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의 이제 중요성도 보면 가격 개념도 중요하고, 가격 결정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 결정 방법에서는 뭐 원가 중심 뭐 있었고, 경쟁자의 가격 결정도 있었고, 고객 가격 가격 결정법도 있을 것이고,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것도 할인 뭐 가격 전략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 가격 전략도 필요로 하고, 그만큼 그 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가격을 뭐 터무니없이 막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만큼 원가나 인건비, 투자비 뭐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그리고 지역, 뭐 계층 뭐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시장 조사 하에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만큼 이제 이 직업의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격을 한번 결정하면 그 가격을 순간순간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혼동도 줄 것이고 손님들의 이미지도 흐려질 거고 그만큼 전략에서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뉴 가격 결정에 그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최근에 그 급속한 그 경제 상황의 그 변동과 그 인플레이션, 뭐 종업원의 채용과 뭐 퇴출, 뭐 정부의 통제 법규, 뭐 그리고 뭐 생산성 한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메뉴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이죠. 아울러 그 일식 산업의 그 대중화와 고객들의 취향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수시로 변화되면서 차별화된 상품과 그 시설, 뭐 분위기, 뭐 경험하기를 그 원하고 있고, 따라서 메뉴 가격은 고정적일 수는 없으며 이러한 그 변화에 항상 유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고, 어떤 레스토랑의 경영자든 이들이 그 직면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메뉴의 가격 결정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에 의한 가격 결정은 대부분이 뭐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가격 결정은 예술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것과는 같을 것 같아요. 책정된 그 가격은 업소 수입의 그 유일한 근원이므로 그 메뉴상의 그 음식 가격은 업소의 그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메뉴 가격 결정은 하나의 그 수익 계획 절차이고, 매출과 수익은 그 음식의 메뉴 가격에서 의해 결정되고, 수익은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경영자는 가격 결정 정책에 있어서 수익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경제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그 목표는 그 가격이 그 설정되었을 때에만 세워져야 하고, 가격은 고객, 뭐 상징 상황, 뭐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메뉴 가격은 그 수요 탄력성의 곡선에 의해서도 조성되지만은, 그 메뉴 가격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그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며 그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상 그 경영자들은 메뉴의 가격 결정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가격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다음 그 가격에 민감한 음식입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성공적인 가격 결정이란 고객의 지불 가능하고 업소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가격의 의미라고 봅니다. 상품에 대한 그 인지 가치에 따라 그 메뉴의 가격은 고객의 마음속 하나의 그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식들은 서로 다른 지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그 메뉴 음식들은 고객들에게 서로 다르게 인지되게 되고, 그 품질과 그 높은 그 지각 가치는 음식의 그 외관, 서비스, 뭐 맛에 의해 이제 결정되는데, 높은 그 메뉴 가격일지라도 메뉴 음식을 상품화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라면 더 좋게 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식업체 이제 유형을 보면은 예식업체 유형이라는 것은 예식업체 유형에 따라 뭐 패스트푸드, 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그 분류되며 이러한 그 유형에 따라서 메뉴 가격도 이제 달리 이제 책정되는 편이죠. 그리고 식사 시기는 대개 이제 조식, 중식, 석식. 식사 시기는 그 고객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편이죠. 그리고 서비스 스타일과 정교함. 서비스 질에 따라 고객의 그 지불 금액이 이제 달라진다. 그러면 서비스를 요즘에 예식업체 어느 업체에 가면 서비스를 너무 형편없는 데도 있죠. 손님이 오거나 가거나 뭐 주문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업체는 조만간에 그런 데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요즘 고객들은 한 번은 가지면 두 번은 가지 않죠. 그럴 정도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만큼 이 서비스에 따라서 고객이 얼만큼 형성했는 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 자, 경쟁에서는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뭐 이런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가격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훌륭한 업장을 꾸려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객 믹스, 고객의 그 성별, 뭐 계층별 소득이라든가 직업, 뭐 기타 다른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자리에 바탕을 둔다든가 모든 가격 결정 시스템에 있어 지불할 돈을 주체는 거의 고객이죠. 고객이 그만큼 고객이 있어야만이 그 업장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의 목표. 경영자들은 그 메뉴 음식 가격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많은 그 어려움을 이제 겪는 편이죠. 가격을 그 변화시킬 때는 수요 탄력성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하고, 고객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면 변화의 시기와 그 증감 폭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믹스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프로덕트 믹스가 있고, 플레이스 믹스가 있고, 프로모션 믹스가 있고, 그리고 프라이스 믹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메뉴 마케팅 믹스에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프로덕트 믹스에서는 그 예식 업체는 그 각자의 그 기업에서 그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믹스 라고도 이제 프로덕트 믹스를 이제 상품 믹스라고도 하는데, 고객 측면에서 만족을 만족이라든가 경영자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매출 증대 및 안정 그리고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 믹스란 고객의 다양한 욕구 만족을 위해 고안된 물리적, 상징적 속성이라든가 서비스 결합체를 말하는데, 예식업체 상품인 메뉴는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물리적 속성 이외에도 시설이나 분위기 등의 상징적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속성을 어떻게 믹스하여 시장을 공략하는가가 예식업체의 이익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한 기업에 제공하는 상품의 믹스 상태가 추가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 등을 통해서 현재는 최고의 기업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최적의 상품 믹스를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외부적 요인의 고객 욕구 및 선호도의 변화 또는 신생업체 출현, 경쟁업체 변화와 같은 미시적이라든가 거시적 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신속하게 상품 믹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주력 상품의 변경, 새로운 상품 믹스 전략 구사 등의 대책이 마련해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메뉴 상품 믹스에 있어 서비스 믹스를 간과할 수가 없고, 경쟁 업체 등장 및 고객 선호도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믹스는 메뉴라는 상품에 이미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 정확하게 개념을 확립하기란 쉽지 않지만,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행위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이 행위는 영리 목적일 수도 비영리 목적일 수도 있으나, 예식업체 서비스는 대부분이 경우 영리적 목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식업체 서비스는 크게 접객 서비스, 식당 서비스, 음료 서비스, 자동 판매기 서비스 이렇게 분류되고 있고, 다시 식당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연회가 있고 분야별로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마다 해시하우스 서비스로 나누며, 음료 서비스 경우 커피, 주류 서비스로 주차 서비스 경우 급식 서비스 경우 회사 급식, 학교 급식, 병원 급식, 군대 급식 등등 서비스는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스 믹스는 유통이란 기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재화나 인적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예식업체의 경우 자사의 상품 메뉴나
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예식업체 시각에서 프레이스 믹스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되는데, 한 가지는 식자재 구매 및 유통 과정에 해당하는 유통 믹스의 개념이며, 또 다른 한 가지 고객의 유의 과정과 관련 있는 입지 믹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식업체에 있어서 유통 믹스의 경로는 뭐 직접 마케팅 시스템,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다경로 마케팅 시스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마케팅 시스템 단계는 유통의 개념보다는 입지 개념이 강하여 유통에 있어서 교통 혼잡, 접근성의 어려움 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라 공생 마케팅으로 동종 산업 기업들이 자본,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각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공유하려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적 마케팅 시스템은 유통 경로를 기관 간 협력과 규모의 경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소유 경영 혹은 소유 직영 방식, 프랜차이즈 유행, 계약적 수직 마케팅 시스템 등이 있어 거기에 이제 속하고, 마지막으로 다경로 이제 시스템이란 기업이 상품 유통에 있어서 이중 유통 경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나의 또 혹은 그 이상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구분되는 최종 소비자 집단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개 이상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식업체에서 말하는 입지 믹스의 범위에는 입지의 선택, 입지의 개선, 입지의 이동, 입지 분산 등이 포함되어 가장 관심의 중심되는 것은 입지 개선에 의한 주차 및 교통 편의성, 주변 경관 활용을 문제 등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모션 믹스는 촉진으로 해석되며 예식업체 적용 시 여러 가지 방법 및 도구 사용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여 구매까지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식업체가 양과 질적으로 우수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고객이 이러한 메뉴와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욕구 충족을 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고객은 자신의 경험이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므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쟁업체 증가로 인한 메뉴와 브랜드의 다양화는 고객에게 더 많은 정보에 대한 탐색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영자는
기존 상품에 대한 그 고객의 이용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그 약간의 그 수정을 그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그 설득적인 촉진 활동에 통해 고객을 유도해야만 합니다. 그 언급한 정보 제공과 그 설득적인 그 촉진을 위한 그 수단, 즉 그 도구들의 조합을 촉진 믹스를 하며 이는 광고, 뭐 홍보, 뭐 판매 촉진 등의 그 비인적 수단과 그 인적 판매와 같은 그 인적 수단으로 구성되고 있고, 적절한 촉진 활동을 위해 그 이들 도구 중 하나만 사용하여서도 안 되나 모두 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엔 자본의 한계가 부딪히게 된다는 그 어느 하나의 그 촉진 도구가 다른 촉진 도구보다도 유용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은 그 상호 보완적인 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영업체는 가용 자금의 정도, 시장의 규모, 고객의 유형, 뭐 잠재 고객의 수라든가 메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를 도구의 적절한 조합에 대하여 신중한 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모션 믹스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자 프라이스 믹스는 그 가격이란 그 예식 기업 뭐 제공하는 상품이라든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그 대가로 소비자가 그 지불하는 화폐량을 말하는데, 고객에 제공받는 그 혜택 가치와 관련이 있고, 가격은 그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한 그 대해서 그 느끼는 호용 가치 이하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고객의 구매 욕구가 실제 구매 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을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 결정은 그 고객이 느끼는 효용 가치에 부합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인식업체 그 여러 그 가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적절한 가격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믹스는 3교시에 다시 프라이믹스를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